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콘크리트 기능사 필기 2026년 시험 대비 기출 및 예상 문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먼저 단답형으로 풀어본 다음에 사지선다형으로 그리고 주변 문제 정리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멘트이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수량입니다. 이 물 숫자죠. 수량. 물을 얼마나 희석해서 물기를 조절할 것인가. 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작업 능력, 그 다음에 작업 성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워커빌리티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얼마나 희석할 것인가인 단위 수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일한 물 결합 제비인 경우 AE제를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증가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AE제라는 게 뭐죠? 그렇죠. 공기연행제입니다. 공기를 안고 들어가서 기포를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좋은 점도 있지만 압축 강도가 떨어진다는 점. 왜냐하면 시멘트가 꽉 차 있을 부분에 공기가 섞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기연행제를 사용하게 되면 AE제를 사용하게 되면 압축 강도가 증가한다가 아니라 작아진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량골재인데요. 중량골재에는 갈철광, 자철광, 적철광, 중정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맞는 표현인데요.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 섞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중량골재라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래서 골재인데 무거운 골재입니다. 중량골재. 그러면 철 들어가고 철 들어가고 철 들어가고 다 무겁죠. 이 철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중정석 할 때 무거워서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이것이 황산 바륨인데 BaSO4 요 황산 바륨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르기 할 때 나오면은 중량골재면 철 들어간 건 다 중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거울 중자를 쓴 중정석은 중량골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졸란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초기 강도는 크지만 장기 강도가 작아진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초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 강도는 작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 높다. 거꾸로 됐죠. 그래서 포졸란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징은 초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 강도가 높다. 다음입니다. 수중 콘크리트 단위 시멘트량은 300kg per 세제곱평방이다. 이하로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300kg per 세제곱미터가 아니라 370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즉 입방체당 370kg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수중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시멘트 비율은 높죠. 그래서 킬로그램의 370kg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이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방체당 370kg 이상이라 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체로는 수경성이 없으나 즉 물하고 반응해서 굳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체로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속에 녹아있는 수산화 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해 가지고 불용성 물질을 만드는 포졸란 반응을 하는 혼화제는 무엇이냐? 플라이애쉬입니다. 플라이애쉬입니다. 그래서 자체 수경성이 없다. 즉 물하고 반응 안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속에 녹아있는 수산화칼슘이 상온에서 발현을 해가지고 불용성 물질을 만드는 그런 포졸란 반응을 한다. 그것이 바로 플라이 애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로슬래그는 천연산 포졸란이다. 고로슬래그는 천연산이 아니라 인공산 포졸란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고로슬래그는 천연산 포졸란이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인공산 포졸란입니다. 천연 포졸란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천연 포졸란, 화산재, 응해암, 규조토, 규산백토 이런 것들이 천연 포졸란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근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배합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바닷물이 철근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철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녹슬죠. 나트륨하고 하면 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는 바닷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킴으로써 콘크리트의 소요 워커빌리티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 수량을 줄인다. 즉 물을 줄이면서도 워커빌리티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물을 줄이는 감수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수제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킴으로써 콘크리트의 소요 워커빌리티를 얻는데 말하자면 어떤 물기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 수량을 줄인다. 즉 물을 줄이면서도 이러한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다. 뭐를 넣으면? 감수제를 넣으면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물을 감소시키면서도 동일한 워커빌리티를 낼 수 있다. 감수제가 되겠습니다. AE제는 사용량이 소량으로서 배합 계산에서 그 양을 무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1% 테이지 미만을 사용하는 겁니다. 1% 이하를 사용하는 거. AE제, 감수제, 촉진제, 급결제, 지연제, 발포제, 기포제 다 보면 어떤 것들입니까? 공기 연행, 그 다음에 발포, 기포 일종의 다 이 공기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적게 들인 거, 급결제, 촉진제, 굳기를 빨리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소량을 사용하는 혼화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콘크리트의 시방 배합에서 기준으로 하는 골재의 함수 상태로 오른 거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이것이 기준으로 하는 골재의 함수 상태입니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표면 건조 포화 상태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표면은 말랐지만 안에는 물이 차 있는 거. 이러한 상태를 시방 비합에서 기준으로 하는 골재의 함수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빈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블리딩이 발생하도록 운반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블리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해야 합니다. 블리딩은 뭡니까? 이렇게 시멘트를 부어놨더니 비중이 무거운 골재만 밑으로 다 빠고 시멘트 물은 위로 다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 분리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블리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블리딩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무거운 고체 재료, 골재 같은 것이 밑으로 가라앉고 비교적 가벼운 물이 분리되어서 콘크리트 표면으로 상승하는 재료 분리 현상 이런 걸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화면이 고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블리딩. 블리딩은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된다. 무거운 고체가 밑으로 깔아앉아서 침강하고 비교적 가벼운 물이 분리되어서 위로 뜬다. 그래서 블리딩이 일어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빈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블리딩이 발생하도록 운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죠. 발생되지 않도록 운반해야 합니다. 블리딩이 발생한다는 건 재료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수밀 콘크리트의 물 결합 제비는 얼마 이하를 표준으로 하는가? 수밀 콘크리트가 뭡니까? 물이 새지 않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수가 되는 이러한 콘크리트가 수밀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려면 물 결합 제비하는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 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의 결합체 중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수밀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밀 콘크리트의 물 결합체 비는 얼마 이하를 표준을 한다? 50% 이하를 표준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콘크리트 다짐 기계 중에서 비교적 두께가 얇고 넓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고르게 다듬질할 때 그러면 표면 진동기가 되는 거죠. 주로 도로 포장이나 활주로 포장 등의 다짐에 쓰이는 거 표면 진동기가 되겠습니다. 표면을 고르게 다듬질한다. 표면 진동기입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양생 온도로 적당한 것은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 양생 온도는 몇 도다? 20도 플러스 2도입니다. 그래서 18도에서 22도씨 이것이 양생 온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콘크리트에 가장 적합한 강도가 나오는 그 양생 온도가 18도에서 22도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알루미나 시멘트의 최대 특징은 무엇인가? 조기 강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알루미나 시멘트의 최대의 특징은 조기 강도가 크다. 다음입니다.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시멘트나 기타 다른 밀입자 표면에 운반하여 이것이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레이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쳤는데 맨 위에 뜨는 물이 침강에 가라앉아 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에 이렇게 윗부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른 보면 콘크리트 같은데 이게 부스럭부스럭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에 이 위에 콘크리트를 칠 때는 이거 자체를 샌딩을 하든지 하고 싹 긁어내버리고 다시 쳐서 붙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멘트 똥집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레이턴스입니다. 다음입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파괴 시험기 슈미트 해머입니다. 슈미트 해머입니다. 황산소둠을 이용한 골재의 안정성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 용액은 황산소둠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황산 나트륨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황산소둠을 이용한 골재의 안정성 시험, 이 골재가 얼마만큼 안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황산 나트륨을 가지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사지선다형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선다형 문제에서는 지난번에 한 것처럼 먼저 화면을 정지하시고 정답을 찍어봅니다. 정답에서 틀리면 반드시 아까 보았던 단답형으로 돌아가서 다시 익히셔야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워커빌리티입니다. 설명이다. 잘못된 거.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워커빌리티는 나빠진다? 우선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을 찍으셨습니까? 답은 2번이죠. 워커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멘트이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시멘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워커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 단위, 수량이다. 물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수량입니다. 단위 수량입니다. 시멘트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워커빌리티는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시멘트가 굳으니까 작업하기가 영 어렵겠죠. 골재 이완도 일어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빨리 굳습니다. 그래서 워커빌리티는 나빠집니다. 워커빌리티는 반죽 질기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 맞죠? 포졸란, 플라이애시 등의 혼화제를 사용하면 워커빌리티가 좋아집니다. 물을 적게 섞어도 워커빌리티가 좋아지는 것이 바로 이런 포졸란이나 플라이애시 등의 혼화제입니다. 이게 다 맞는 표현이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재료의 분리 없이 운반, 타설, 다짐, 마감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이 워커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업 능률도 효율적이고 또 작업 성과, 콘크리트를 해놨더니 작업 성과도 좋은 이 둘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워커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워커빌리티의 중요성입니다. 균질한 품질의 확보. 적절한 워커빌리티는 콘크리트가 구조물 내부에 빈틈없이 채워지고, 즉 작업 성과죠. 작업 결과물이죠. 그래서 작업을 수행하는데도 편해하고 작업 결과물도 좋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밀실 타설이 돼야 되고 재료 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구조물이 균일한 품질과 내구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작업 효율도 좋아야 되지만 결과물도 좋아야 합니다. 시공 효율성 증대, 낙업 난이도를 낮춰서 시공 과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워커빌리티. 다짐의 용이성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워커빌리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1번이 뭡니까? 단위 수량입니다. 물을 얼마나 쓰느냐. 그래서 단위 수량이 물을 많이 쓰면 유동성은 커집니다. 작업하기는 쉽겠죠. 근데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재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었더니 자갈은 밑으로 다 가라앉아 버리고 물만 위로 뜹니다.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너무 묽으니까. 묽음으로. 그래서 너무 물을 많이 쓰면 묽어서 작업하기는 쉽겠지만 재료 분리가 발생해서 워커빌리티가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작업하기만 쉽다고 해서 워커빌리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작업도 용이해야 되지만 결과도 좋아야 합니다. 다음 시멘트의 양미 품질.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시멘트의 분말도가 적절할수록 워커빌리티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의 입도 및 입형. 장골재와 굵은 골재의 입도 분포가 좋고 입형이 둥글수록 공분율이 적어져서 워커빌리티는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화 재료를 쓰면 워커빌리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온도도 콘크리트 온도가 높아지면 빨리 굳어서 워커빌리티가 낮아질 수가 있겠죠. 적정 온도 이하라야 어느 정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온도가 높다. 25도 이상이 된다. 그럼 빨리 굳죠. 이런 경우는 워커빌리티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워커빌리티가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워커빌리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워커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멘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입니다. 물. 단위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 수량이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네, 문제 2번입니다. A 콘크리트에서 AE제를 사용하여 이로운 점이 아닌 것은 AE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기를 연동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커빌리티가 좋아집니다.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커집니다. 동일한 물 결합제인 경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증가한다. 틀렸죠? 공기가 시멘트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축 강도는 낮아집니다. 저하됩니다. 단위 수량을 물이 들어가는 양을 줄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E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에어 엔트레인드 콘크리트 그래갖고 공기를 연행해서 데리고 들어간다 해서 공기 연행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제조 시에 AE제, 공기 연행제라는 혼화제를 첨가해서 내부에 미세하고 독립적인 기포를 고르게 분포시킨 콘크리트입니다. 이 기포들은 경화된 후에도 굳은 후에도 콘크리트 내부에 남아서 여러 가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어떤 기능인지 보겠습니다. 동결융의 저항성 증대. 콘크리트 내부의 미세 기포가 얼음 결정의 팽창 압력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게 되면은 부피가 늘어나서 시멘트가 터지게 되겠죠. 이 기포가 이것을 완화시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에어 쿠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환경에서도
동결융해로 인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공기를 연행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하는 역할입니다. 다음 시공성 워커빌리티를 개선합니다. 기포가 시멘트 입자 사이에서 볼 베어링과 같이 윤활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역할을 해서 콘크리트의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타설하거나 다짐 작업이 용이해집니다. 공기를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볼 베어링처럼 윤활작용을 한단 말이죠. 다음 재료 분리 및 블리딩을 감소시킵니다. 워커빌리티 향상으로 단위 수량을 줄일 수 있어. 물을 적게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블리딩이라든가 재료 분리 현상이 감소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것들을 한번 연상하면서 쭉 훑어보는 겁니다. 수밀성 및 내구성 향상이다. 공극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외부 수분의 침투를 억제하고 전체적인 내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AEJ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근데 AEJ가 들어갔을 때 단점도 있겠죠. 강도가 감소합니다. 공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멘트가 들어갈 자리에 공기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량이 1% 증가하면 강도는 4 내지 6%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철근과의 부착력이 감소합니다. 시멘트가 들어갈 자리에 공기가 들어가서 부착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AE 콘크리트는 주로 동결융해, 겨울철에 하는 동결융해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교량이나 도로나 댐 등과 같이 외부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동결융해는 이미 설명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확실하게 들어오셨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강도와 철근과의 부착 강도는 AEJ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약간 저하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강도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장점들. 그래서 AEJ를 사용하는 거예요.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 물을 적게 써도 되니까.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진다.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중 중량골재에 속하는 것은 답을 찍으셨습니까? 네, 정답은 그렇죠. 자철광이죠. 이런 문제가 만약 틀리셨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철이 들어갔습니다. 중량이죠. 무겁죠. 그래서 중량골재, 갈철광, 철 들어갔죠. 자철광, 철 들어갔죠. 적철광, 철 들어갔죠. 쇠가 들어가니까 골재가 다 무겁겠죠. 그 다음에 중정석, 황산바륨인데 이거 자체가 무거워서 이 무거울 중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거운 돌이다. 그래서 중량골재에 속하는 것은 여기서는 자철광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포졸란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네, 답을 찍어 보셨습니까? 답이 몇 번이죠? 그렇죠. 2번이 정답입니다. 초기 강도는 크나 작으나 장기 강도가 작아진다 크다.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포졸란을 쓰면 워커빌리티가 좋아집니다. 블리딩이 감소합니다. 워커빌리티가 좋다는 말과 블리딩이 감소한다는 말은 거의 같이 가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밀성 및 화학 저항성이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표현이고 틀린 것은 이것이 틀렸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시 한번 포졸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포졸란은 초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수밀성, 내화학성, 내구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블리딩 감소, 소화열 저감, 작업성 개선 등의 장점이 있으며 알칼리 골재 반응 감소 및 중성화 촉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봅니다. 포졸란의 주요 특징은 강도, 초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 강도가 높다. 내구성, 수밀성, 물에 대한 저항성과
내화학성이 향상되어 내구성이 좋습니다. 작업성, 블리딩과 재료 분리가 감소돼서 작업성이 좋습니다. 수화열 발령량이 낮아서 균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학적 특성, 알칼리 골재 반응이 감소해서 콘크리트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서 포졸란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졸란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초기 강도는 크나가 아니라 작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강도가 높아집니다. 좋아진다, 강해진다. 그래서 포졸란을 사용한 콘크리트 워커빌리티가 좋다, 맞습니다. 블리딩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수밀성 및 화학 저항성이 크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일반 수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찍으셨습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2번이죠. 단위 시멘트량은 입방체당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70kg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중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실해야 돼요. 그래서 입방체당 370kg 이하도 아니고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구역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후 레이턴스, 아까 레이턴스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시멘트 똥집 같은 거예요. 얼른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이걸 제거하고 다시 타설해 줘야 합니다. 거기다가 콘크리트는 수중에 낙하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펌핑해서 해야 합니다. 수중 콘크리트는 정수중에 타설하는 게 좋습니다. 정수란 게 뭐예요? 물이 정지한 상태, 멈춘 상태. 그러나 굳이 멈추지 않는다면 초당 50mm의 유속 이하라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물이 유동하지 않는 정수중에서 타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답을 확인합니다. 수중 콘크리트 단위 시멘트량은 입방체당 370kg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 수중 콘크리트 다시 한번 봅니다. 수중 환경에서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말하고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물속에 들어가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혼화제를 첨가합니다. 주로 트레미 공법이나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해서 타설하고 지하 연속벽이나 현장 타설 말뚝이라든가 교각 기초 등을 하는 데 쓰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1.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를 첨가해서 콘크리트가 물과 닿아도 재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높은 점성 및 유동성, 물에 들어가도 풀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높은 점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재료 분리를 최소화하고 다짐 작업이 없더라도 시공이 가능하도록 높은 점성이 유도되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펌프 타설, 펌프로 타설해야 합니다. 붐 선단을 수중 타설면까지 내려서 타설하는 방식으로 펌프의 압송 속력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중 콘크리트는 주로 어느 때 사용하느냐? 주요 용도입니다. 지하에 연속벽을 설치하는 경우, 현장 타설 말뚝 설치, 교각 기초, 항만시설 보수, 주로 어느 때? 정수중, 물을 멈춘 상태에서 타설해야 합니다. 물의 유속이 어쩔 수 없다면 초당 50mm 이하로 유지되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 타설, 콘크리트가 수평을 유지속으로 타설되어야 하고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레이턴스 방지, 즉 똥집 같은 걸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잘 붙는다고 그랬죠. 레이턴스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한 사항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도 풀 수 있죠.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관계가 뭔 것은 거푸집의 청결 상태는 콘크리트 운반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죠. 운반할 때 운반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슬럼프 감소를 방지해야 합니다. 너무 운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렇죠. 슬럼프가 너무 감소되죠. 감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굳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굳어버렸다. 굳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의 다른 표현이죠. 슬럼프 감소 방지. 그다음에 재료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운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거푸집의 청결 상태는 운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과 관계가 먼 것은 거푸집의 청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입니다. 7번 같은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체로는 수경성이 없으나 즉 물하고 닿아가지고 수화열을 발생하고 굳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콘크리트 속에 녹아있는 수산화칼슘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천천히 화합을 해서 불용성 물질을 만드는 포졸란 반응을 하는 혼화제는 여기서 이제 가장 답을 찾기 어려운 것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플라이애시나 골로슬래그 미분발. 근데 여기서 양자를 차별하는 주요 물질이 이제 불용성 물질에다가 차관을 두셔야 합니다. 즉 고로슬래그 미분말도 수경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포졸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성 물질을 만드는 포졸란 반응 그러면 플라이애시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플라이애시입니다.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수경성이 뭡니까? 물과 반응해서 굳는 거 이것이 없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속에서 시멘트 수화 반응으로 생성된 수산화칼슘이 있습니다. 이 수산화칼슘하고 상온에서 서서히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물질을 만드는 혼화제 이것을 포졸란이라고 합니다. 이 포졸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플라이애시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애시는 뭐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했을 때 나오는 끄스럼 같은 부산물입니다. 이것이 구형의 미세한 입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플라이애시입니다. 그 다음에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뭐냐? 제철소 용광로에서 발생하는 그 슬래그를 급냉에 떠서 분사해 얻는 것. 이것도 잠재적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포졸란 재료로 사용합니다. 아까 보던 것처럼 주로 어떤 것에서 차이가 있느냐면 불용성 물질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실리카슘이나 소송점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공 포졸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천연 포졸란은 화산재, 응해암, 규조토, 규산백토 이런 것들이 천연 포졸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콘크리트의 장기 강도를 증진시키고 수밀성을 향상시키며 내구성 개선, 그다음에 알칼리 골재 반응 억제 등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체로는 수경성이 없지만 콘크리트 속에 녹아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의 천천히 화합해서 불용성 물질을 만드는 포졸란 반응 그러면 플라이애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포졸란은 천연산과 인공산으로 나누는데 조금 전에 봤죠. 어떤 것이 인공산이고 어떤 게 천연산입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천연산이죠. 그리고 고로슬래그 이거는 인공산이죠. 정답은 여기서 천연산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인공산을 고르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봤습니다. 고로슬래그는 제철소의 용광로 고로에서 선철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규산칼슘, 이산화규소, 알루미나, 산화마그네슘 등 시멘트와 유사한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주로 시멘트 원료 및 콘크리트 혼화제로 쓰입니다. 고로슬래그 잠재적 수경성이 있다. 장기 강도를 증진한다. 낮은 수화열, 화학저항성 우수, 콘크리트 혼화제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 사용된다. 죄송합니다. 이런 데 사용된다.
도로 노반용 골재료, 장기적으로 지지력을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졸라는 천연산과 인공산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천연산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인공산은 그러니까 인공산이면 고로솔레그가 되겠습니다. 규산백토는 천연산이고 규조토도 천연산이고 화산재도 천연산입니다. 문제 9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배합수로 적합하지 않은 거 답 찍어 보셨습니까? 네, 바닷물이죠.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닷물은 묵은 콘크리트에는 뭐 크게 해롭지는 않겠죠. 철근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철근이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에는 철근이 부식돼 버립니다. 바닷물에 의해서. 그래서 바닷물은 철근 콘크리트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10번입니다.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킴으로써 콘크리트의 소요 워커빌리티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 수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 단위 수량을 줄인다. 즉 쉽게 말하면 물을 감수한다. 줄인다. 이런 말이죠. 감수가 물을 줄인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겠어요? 감수제죠. 단위 수량을 줄인다는 것은 물을 줄인다. 즉 감수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콘크리트 감수제를 살펴봅니다.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 물을 줄이면서도 작업성, 워커빌리티는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혼화제. 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콘크리트의 강도라든가 내구성이나 수밀성은 향상시키겠죠. 물의 양을 줄여주니까. 콘크리트 구조 내의 공극을 감소시켜서 전반적인 품질을 높여줍니다. 이하의 내용은 이미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킴으로써 콘크리트의 소요 워커빌리티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 수량, 물을 줄이기 위해 감수제구나.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의 혼화재료 중에서 사용량이 소량 1% 미만 사용하는 그런 소량으로서 배합 계산에서 그 양은 너무 적어서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답이 몇 번이죠? 네, 1번이죠. A, 이제가 되겠습니다. 소량을 사용하는 혼화제, 1% 이하의 소량을 사용하는 혼화제, A제, 감수제, 촉진제, 급결제, 지연제, 발포제, 기포제. 그래서 공기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빨리 굳게 하는 거, 늦게 굳게 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물 적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은 다 1% 이하의 소량 사용의 혼화제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콘크리트의 시방배합에서 기준으로 하는 골재의 함수 상태로 오는 것. 자, 시방배합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정답을 찍어 보셨습니까? 네, 정답은 3번이죠. 표면 건조 포화 상태. 표면은 건조되어 있는데 총 내부에서는 물로 공극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시방배합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골재의 함수 상태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인데 이는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은 물로 완전히 채워져 있지만 밖에 표면에는 물기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배합 설계 시 이 상태를 기준으로 단위 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물을 얼마로 할 것이냐라는 단위 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한다. 그래서 콘크리트 시방 배합에서 기준으로 하는 골재의 함수 상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표면 건조 포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13번입니다. 비빔 콘크리트의 운반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답이 찍혀졌습니까? 네,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브리딩이 발생하도록 운반해야 한다면 틀렸죠. 브리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해야 합니다. 재료 손실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슬럼프 감소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굳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블리딩 같은 게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발생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콘크리트 블리딩.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재료 분리 현상. 일종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비교적 무거운 이 시멘트나 골재 입자는 아래로 침하하는 것, 가라앉는 것. 그래서 배합에 사용된 물 중 수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잉여수가 표면으로 상승해서 고이는 현상, 이런 걸 가리켜서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다음 수밀 콘크리트의 물 결결제비, 여기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물 결합제비,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좀 잘못됐습니다. 물 결결제비가 아니라 물 결합제비입니다. 물 결합제비는 얼마 이하를 표준으로 하는가? 물 결합제 비율은 얼마 이하를 표준으로 합니까? 50%입니다. 50% 이하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밀 콘크리트가 무엇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수밀 콘크리트라는 것은 방수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특별히 밀실하게 만든 콘크리트. 그래서 물과 밀실하기 때문에 물과 결합제비가 50% 이하라야 합니다. 그 결합제비는 이렇게 나옵니다. 물의 중량을 결합제의 총 중량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결합제의 총 중량이란 것은 물 플러스 시멘트, 요게 결합제의 총 중량이에요. 이것분의 물의 중량이에요. 그래서 수밀 콘크리트는 여기서 나오는 값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즉 물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결합제비가 낮고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와 고성능 감소제를 사용하여 방수성을 높이며 물 한 방울 안 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구조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저수조, 이런 물이 닿는 곳에 주로 수밀 콘크리트가 사용됩니다. 수밀성, 즉 물이 새지 않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균열이나 조인트, 재료 분리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배합과 시공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과 결합제비가 50% 이상입니다. 이 물과 결합비가 50% 이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결합제의 총 중량, 시멘트 플러스 혼화제 분의 물을 곱하기 100분율로 한 것이 50% 이하다. 그래서 계산식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 결합제 B는 물의 중량을 결합제의 총 중량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한 겁니다. 그러면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 결합제는 높아지겠죠. 근데 수밀성이기 때문에 이 물이 적어야 돼요. 물 결합제비가. 그래서 50% 이하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수밀 콘크리트의 물 결합제비는 얼마 이하라야 한다? 50% 이하라야 합니다. 다음 콘크리트 다짐 기계 중에서 비교적 두께가 얇고 넓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고르게 한다. 표면 다지기, 표면 진동기, 4번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로 사용되고 도로 포장이나 활주로 포장 등에서 다짐에 쓰인다. 이 평면을 고르게 하는, 표면을 고르게 하는 것. 그래서 표면 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 진동기는 이런 데 쓰입니다. 주로 도로 포장하는 이런 데요. 다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식체의 양생 온도는 얼마인가?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식체의 양생 온도, 그렇죠. 20도 플러스 2도, 그러니까 18도에서 22도씨 또는 20 플러스 2도 또는 18도에서 22도씨,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양생 온도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공식체의 표준 양생 온도는 20 플러스 2도이며 상대 습도는 95% 이상의 습유온 상태,
양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알루미나 시멘트의 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조기 강도가 크다. 원료가 풍부하다. 값도 비쌉니다. 타 시멘트 혼합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틀리고 최대 특징은 이겁니다. 조기 강도가 크다. 그래서 알루미나 시멘트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강도 빠른 경화, 이걸 합쳐서 조기 강도가 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높은 온도와 화학물질대로도 내열성이 뛰어납니다. 내화학성도 뛰어납니다. 고온에서도 높은 압축 강도를 유지합니다. 급속 응축 경화도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 원료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값이 비쌉니다. 타시멘트 혼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 때문에 알루미나 시멘트가 각광을 받는 겁니다. 18번입니다.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시멘트나 기타 다른 밀입자를 표면에 운반하여 이것이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시멘트 똥집 같은 거죠. 레이턴스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레이턴스가 무엇인가? 콘크리트 타설 후에 경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하고 푸석푸석한 표면층, 이걸 다 이제 풀어내버려야 돼. 이거는 이 콘크리트 재료 중 비교적 가벼운 미세입자, 시멘트 밀입부나 골재에 포함된 점토 등이 잉여수와 표면상으로 상층해서 침전해 가지고 콘크리트처럼 보이지만 푸석푸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떨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인은 왜 높은 물 시멘트비, 반죽이 너무 묽을수록 블리딩, 무거운 게 밑으로 다 깔아앉아요. 그러면 위에 뜬 것은 퍼석퍼석한 레이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 부적절한 골재, 불순물 등이 많이 섞여가지고 위로 떠오르는 이런 부유물질들이 콘크리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슬부슬한 것들이다. 과도한 다짐 또는 높은 타설 높이, 너무 높은 타설 높이 또 과도한 다짐을 하니까 재료 분리가 해서 골재는 전부 밑으로 깔아앉았습니다. 위에 뜨는 애들은 아주 점도도 거의 없는 물하고 그냥 부시러기 같은 이런 것들에서 레이턴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똥집 같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이턴스. 응결지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제거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라인딩을 하든지 또는 샌딩을 하든지 미연가리를 하든지 또는 고압 제트로 불어버릴 수도 있어요. 와이어 브러쉬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불어버려도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거하고 다시 타설해야 합니다. 뭐에는요? 레이턴스에는. 그래서 굳지 않는 콘크리트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시멘트나 기타 다른 밀입자를 표면에 운반해서 이것이 표면에 또 올라가지고 가라앉은 물질, 겉으로 보면 콘크리트 같지만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 것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레이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파괴 시험기. 정답 나왔죠? 네, 2번입니다. 슈미트 해머입니다. 비파괴 시험기입니다. 비파 시험기 슈미트 해머입니다. 20번입니다. 황산 소둠을 이용한 골재의 안정성 시험. 내구성이 얼마나 좋느냐? 뭘로 한다고 그랬죠? 황산 나트륨, 황산 소둠하고 황산 나트륨은 같은 화학식입니다. 그래서 황산 소둠이라고 되고 황산 나트륨이라고 되어야 됩니다. 쓰이는 용액이 시험 용액이 황산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황산 소둠 Na2SO4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을 황산 나트륨이라고 한단 말이죠. 골재의 안정성 시험에 사용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황산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집 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